자, 이제 오늘 밤이면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는 트럼프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정계, 재계, 온갖 인사들이 총 출동하게 되는데요. 미리 보는 취임식의 모습과 관전 포인트, 그리고 핵심 쟁점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개건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지난 18일부터 이런저런 행사가 좀 이어졌다라고 하고요. 대통령 취임위원회는 미국의 대통령 행사가 총 4일간이라고 합니다. 21일까지. 아마 행사 끝나고 또 무도회요. 이런 것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취임식에 대한 모습들 한번 크게 전반적으로 스케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나흘에 걸쳐서 큰 축제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업 총수, 정치인, 정보 관리들이 초청을 받았다. 이번 47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방문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취임식이 이제 또 내부에서 열리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초청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나흘 동안 열리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각가지 다른 주최 측이 초청한 것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파악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의 인사들이 다 47대 대통령 취임식에 바로 앞에 앉아서 거기 참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근데 나흘 동안에 성대하게 열리는 그런 취임식 행사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같은 경우는 약 30억 원이 들었다고 이제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가 보전입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국가 보전이 한 푼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단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사열하는 군 퍼레이드가 있고 보안을 제공하는 겁니다. 보안과 경비. 하지만 모든 경비는 그 후원, 그 기부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해당 대통령. 이것이 이제 소위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권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은 외국의 인사들이라든지 기업인들에게는 사실상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가 이번에 들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아직 정확한 액수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가 이제 징검다리로 복귀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재선을 한. 그래서 45대 취임식 때 액수를 보면은 약 2억 달러가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취임식도 약 1억 달러가 넘는 그런 비용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2억 달러가 훌쩍 넘는 그런 비용이 그 후원을 통해서 충당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또 특징이 뭐냐면 이런 대통령 취임식 행사의 모금한 액수는 미국 정부의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이 남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이제 대통령 회개할 필요가 없네요. 회계 보호의 의무가 또 없는 그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전반적인 표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20일 오전에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에서 예배로 일단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과 차담을 하는 저게 미국만의 이제 독특한 또 행사라고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오찬을 의회와 갖고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저녁에 군 퍼레이드가 있죠. 퍼레이드가 한 뒤에 무려 세 차례의 무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중에 어디에 참석하게 될지 초대받은 인사들이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고요. 마지막에 국가 기도회로 종료를 하게 되는데 앞서 제일 먼저 그 세인트 존스 교회에 갔다가 전 대통령과 차담하는 이게 되게 미국의
좀 우리가 배워야 될 전통이다. 뭐 평화적인 정권이야. 이런 거 많이 언급되는 거 있었죠? 예, 네. 같이 다시 표를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천천히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차담을 하면서 이제 덕담을 나누고 서로요? 예, 네. 수고했다는 것인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당시 패배했던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불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차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 지난번에 없었습니까? 예, 그냥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도 안 하고 백악관을 떠나서 플로리다 집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지만 이번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차담을 하는 이런 예. 전통을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딜 정책으로 유명한 루즈벨트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왔을 때 떠나는 후보 대통령이 몇 마디를 물어보더니 당신은 우리 미국을 대공황에서 건질 그런 비전이랑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악담을 했어요. 후보 앞에요. 네. 새로운 대통령 앞에서, 앞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분이 상했죠. 예. 그래서 이제 차담을 마치고 같이 마차를 타고 그 취임 선서 연설하러 가지 않습니까? 의사당으로. 근데 두 사람이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아주 냉랭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취임 선서와 연설을 하는데 취임 선서는 단 35개의 단어로 짤막하게 있고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준수하며 보호하고 보존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합니다. 네. 성경에 이제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45대 취임 선서를 할 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을 두 권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어머니가 애용하던 성경, 또 하나는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을 이용해서 거기다 손을 얹고 선서를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연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취임 연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파가 몰아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는 이제 내부로 바뀌었고 이게 1985년도 당시에 이제 고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을 했을 때와 네네. 같은 형식으로 대부분의 행사는 이제 내부 행사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행사가 과거에도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실내 행사가 이런 나이 많은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이 이런 예가 있습니다. 1841년에 윌리엄 헨리 해리슨 당시에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는데 굉장히 혹한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령의 대통령이 강했고. 고집을 부려서 네. 외투도 쓰지 않고 모자도 쓰지 않고 밖에서 8,445단어에 해당하는 긴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약 2시간이 소요됐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독감이 걸려서 32일 만에 사망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최단 재임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대통령이 특히 노령 대통령은 무리를 하지 않는 그런 스케줄을 잡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의회 합동위원회 오찬을 하고 취임식이 끝나고 연설한 후에는 이렇게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옵니다. 네. 근데 중간에는 이제 지지자들과 이런 스킨십을 하는 전통으로 잠시 차에서 내려서 환호하는 이제 군중들과 손을 잡는 아니면 손을 흔드는 네.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취임식 끝나고 이렇게 다시 네.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비하는 그 스태프들이 하도 비둘기가 모여 있는 군중들 머리에 돌고 불편을 끼치니까 비둘기는 잡는 약들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취임식 가는 길에 퍼레이드에 비둘기 방해 방지 조류 퇴치제를 뿌렸는데 이 죽은 비둘기 시체들이 군중들 머리를 후두둑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난리가 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이펙트를 얘기해 주셨고 특징적인 게 이번에 40년 만에 북극 한파 때문에 실내에서 취임식이 진행된다는 점. 이게 어떤 언론에서는 처음이다라고 했는데요. 처음은 아니고 하여간 좀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85년도에 이미 설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전례가 있었고요. 앞서 취임 연설을 한다라고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큰데 지난 일기 때는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위대하게가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뭐 마가라든가 좀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좀 유한, 좀 트럼프 특유의 좀 정반대의 좀 역설적 메시지로 나올 수 있다. 어떤 내용이 좀 취임사에 담길까요? 이번 연설에? 취임 연설에서 기대되는 키워드는 통합입니다. 통합. 그렇죠. 워낙 미국 사회가 양극화되고 분열이 되었고 거기에 사실 혜택을 받아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수정헌법 22조에 따라서 3선이 금지된 대통령입니다. 네. 이번 4년이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떠나가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업적,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노벨 평화상 수상에도 집착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분열과 증오의 정치보다는 미국 사회의 통합과 화해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취임 연설이 기대되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여름 한참 미국 대선 캠페인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 네. 7월 13일 토요일에 펜실베니아에서 유세하다가 유탄의 오른쪽 귀를 맞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네. 그 다음에 주에 있었던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국민 통합, 나는 하느님이 다시 한번 미국 사회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준 사람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따뜻한 메시지를 후보 수락 연설에 포함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그때 후보 수락 연설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죠. 네. 민주당 측을 공격하는 메시지로 네. 일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들어갑니까 통합? 이번에도 통합을 얘기하겠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본인 자체는 아직 어떤 내용이 들어있지 네. 않다. 그냥 대단히 위대하고 훌륭한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정도로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용은 들어봐야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직 이것도 트럼프 특유의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가 참 설왕설래 이야기도 많은데 이 취임식에 가려면은 뭐 기본 100만 달러 이상은 뭐 기부해야지 된다. 뭐 아니면 기부금 없이 초대받는 인사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현재 앞서도 우리 박사님께서 이야기했지만은 기부를 많이 받아서 이미 2억 달러 거의 3천억 가량을 좀 챙겼거든요. 이 진실이 뭡니까? 일단 그 돈 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티켓이 어떤 티켓이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KTV 기자가 네. 이제 이런 취재를 위해.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간다. 네.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취재 패스가 나오는 것이죠. 네. 이건 손님으로 기부금 가는 없어도 게 되죠.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런 것과 내가 돈을 내고 100만 달러 이상으로 해서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꼭 들리는 이 세 개의 무도회 중에 하나의 좌석이 보장이 되는 그런 초청인지에 따라서는 그 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예. 그랬는데 우리 현대차 그룹도 지금 100만 달러 기부를 했다라고 하고 실은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GM, 포드 기부에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법상으로 보면은 외국인은 그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요타랑 현대는 어떻게 된 것인가? 예. 미국의 지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네. 그 무도회도 어떤 형식으로 열리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대통령 보고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네. 그 비중이 굉장히 다른데 1873년도에 그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이 두 번째 재임하는 그런 취임식 무도회를 했을 때는 굳이 그 야외 무도회를 혹한에서도 고집을 해서 당시 음식과 샴페인이 다 얼어붙었다는 그런 설례도 있습니다. 네. 하고 이 티켓이 그러니까 뭐 프리패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00만 달러 없이 나오는 티켓도 분명히 있고요. 언론사 등에서 이렇게 좀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티켓도 있고 정말 미국다운 그런 다양성의 취임식 참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트럼프 일기 때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정말 트럼프와 각을 세웠던 빅테크들 특히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뭐 애플 또 마크 저커버그 오픈 AI의 샘 울트먼 진짜 매일 트럼프를 저격했던 인사들 아닙니까? 모두가 다 지금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언론과 학문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철학과 기준이 중요하겠지만 네. 사업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네. 현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은 2021년 1월 6일을 모두 잊어버렸냐? 1월 6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와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는 직접 그 일반 투표제도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네.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죠.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간접 선거입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인구 비례로 할당된 선거인단 중에서 절대 과반수인 270명 선거인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그 최종 공식 집계를 1월 6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으로. 네.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 선언을 하고
이 워싱턴 DC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이 개표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분노한 그런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5명이 죽는 그런 폭력 사태가 네.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트럼프 탄핵도 시도가 됐고 그런데 그 1월 6일 참사가 있은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들, 빅테크들. 예를 들면 빅테크들, 마크 주커버거의 그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퇴출했죠. 계정을 삭제해버렸죠. 계정을 삭제해버렸죠. 그리고 코카콜라도 그런 난동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제프 베이조가 가지고 있는 신문사도 아마존이죠. 공식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죠. 네. 그런데 트럼프가 재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줄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도 무도회에 참석하고 갑니다. 마크 저커버도 네. 다시 가고 샘 알트만도 지금 많이 돌아섰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1월 6일 사태를 비판한 회사였는데 네. 4년 후인 오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카콜라 제로만 하루에 12캔 정도를 마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니아죠. 그래서 요번에 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취임 기념 특별한 코카콜라 제로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 한 명, 단 한 사람만이 이걸 지조를 지켰다고 그래야 될까요? 젠슨 황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본인은 이번에 취임식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조용히 중국으로 향했거든요. 젠슨 황, 오히려 지금 한 명만 또 이렇게 하니까 많이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정보차 알려드리는 거고요. 국내 인사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재용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등은 이번에 참석하지 않는 것 같고, 뭐 류진 회장이라든가 쿠팡의 김봉석 회장, 이제 우리 쪽 인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한번 잠시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한국 측 초청 인사를 보면은 유진 풍산그룹 회장, 네, 늘 가시는 정영진, 분이죠. 예, 네. 신세계 회장이라든지 여러분이 계신데 여기 잘 나오고 있네요. 이분들이 이번 취임식에 참석해서 한국 측의 이런 의사라든지 그 양측 간의 그 공통 관심 분야를 이야기한다면은 정부가 지금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따르면은 현재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00개는 준비되어 있고요. 아마 임기 시작하자마자 그날 100개를 다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명을 하고 사인 들고 이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한 3, 4개 정도는 행정명령이 나올 것이다. 자,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 3, 4개에 뭐가 될까요? 첫날에 나올 행정명령은?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지 네. 언론과 인터뷰에서 취임 첫날에 100개 정도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근데 나중에 말이 약간 바뀌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첫 주에 100개 이상 네.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보좌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약 6개 정도의 행정명령에 첫날에요? 첫날 사인하지 않을까. 그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력한 것이 일단 그 대법원에서도 그 판결이 나온 틱톡, 틱톡을 미국 기업에게 팔지 않은 한은 네. 미국 내에서의 이런 사업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 예. 이것을 약 90일 동안, 60일 내지 90일 동안 유예하는 것을 대통령 행정명령에 포함시킬 것으로 이제 이건 이미 속보로 전망되고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젊은 유권자층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두 번째는 소위 그 공정,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포용, 네. 그 DEI 정책이라고 하죠. 예. 이것이 오히려 역차별, 그리고 정보 관리의 이런 재능에 기반한 그런 활동을 제약한다 해서 이것을 없애겠다. 예.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시그네처 정책 중에 하나인데, 아. 그다음에 가장 그게 내세우고 이제 있는 트랜스젠더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인 올바름 때문에 사실 미국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사인할 가능성이 높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이죠. 그래서 시카고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이제 정책이 예.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명령, 그리고 또 알래스카 지역에서 지금 야생동물 보호 지역으로 규정되어서 원유 시추가 금지된 지역에서의 네네네. 원유 시추를 허락하는 그런 행정명령도
첫날 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뭐 언론에 많이 돌고 있는데 그거 무슨 내용입니까? 전쟁을 이미 선포했죠. 예.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와 수아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두 사업가들에게 예. 이름도 또 도지입니다. 네. 정부 정부 효율부. 정부 효율부를 출범시켜서 딥스테이트라는 것은 제2의 정부, 연방 정부가 너무 방대하고 예.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월급만 가져간다. 이것을 축소해서 합리화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이것이 지난 선거 캠페인 동안에 굉장히 열광적인 예. 지지와 반응을 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트럼프 행정부 1기 말에 추진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다 이것을 무효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정부 관리들을 그걸 어떻게 축소하는가? 고르고 합니까? 진짜 구별하고.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압박을 어떻게 가냐면은 이 연방 정부 관리의 56%는 단체 교섭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연방 정부 관리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 이익에 침해가 있을 때는 단체 교섭권을 이기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이것을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한번 국방부 차원의 대상으로 사용한 적이 네.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정부 효율부에서 법제화해서 전폭적으로 이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56%에 해당하는 연방 정부 관리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말을 더 잘 듣게 되겠는데 문제는 이런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연방 정부 공무원들이 벌써 이직을 했습니다. 프라이빗 섹터로. 네. 그래서 연방 정부를 축소하려면 그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벌써 부족해진 거예요. 이미 떠났군요. 이미 떠났기 네. 때문에 연방 정부가 저절로 축소가 됐고 연방 정부를 축소할 일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그런 추진력이 벌써 사그라들고 있다. 결국에는 유권자들에게 귀에는 솔깃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데는 실패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 경제 비상 사태를 먼저 선포를 한 뒤, 뭐 선포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폭탄을 이제 바로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 하나.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가 보편적 관세 폭탄 아니라 단계적인 관세로 갈 것이다. 점진적 관세로 갈 것이다. 약간 의견이 두 가지로 좀 나뉘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어떤 행정명령 내용일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국가 경제 위기 그거를 선포한다면은 그 232조를 발동할 수가 그렇죠. 있죠. 그럼 관세 그렇다면은- 폭탄이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큰 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끼워 넣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을 트럼프 행정부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당선이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4년 바이든 행정부가 살인적인 물가고를 잡지 못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호 무역주의를 하고 초관세를 매긴다면은 결국에 손해는 국내에 있는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2년 후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초강경수를 무역확장법 232조라든지 무역법 122조 아니면 수포 301조를 가동해서 하는 데는 이것을 조심해서 하지 않는다면은 그 부메랑 효과로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그렇죠. 오기 때문에 예. 관세 폭탄도 트럼프가 유세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했지만 네. 직접 정책으로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것을 폭탄을 던진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네. 가동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대중국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단 첫 6개월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치에 집중하면서 네. 각 주를 순회 방문하면서 왜 나의 국경 강화 정책이 중요하고 옳은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왜 필요한지 왜 연방정부 축소가 필요한지를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순회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우리 박사님께서도 지금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이 캠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관세 폭탄이라든가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점진적 관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슈를 좀 묶어서 가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까. 또 하나는 이게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큰데
우크라이나 이 전쟁 어떡하지? 그리고 좀 중동 전쟁도 또 하나의 불씨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워낙 이스라엘 사랑을 알다 보니까 말을 잘 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제적인 두 가지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전쟁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중동 전쟁은 어떻게 처리할지. 우크라이나 이 종전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말도 바뀌었거든요. 요거 가고 중일 관계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종전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네. 하마스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공헌이라고 했는데 이야기하고 있고 바이든 네. 행정부는 이것은 우리의 행정부의 치적이다 이렇게 예. 서로 공방을 이루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히 이스라엘 정부는 작년 11월 5일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종전을 미국 측과 협상할 준비가 이미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더라 하더라도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가 확실히 확인이 된 다음에 하마스와의 종전의 협상할 준비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일간의 그런 정전의 휴전을 했는데 예, 오늘 또 새벽에 휴전을 공습을 했고. 또 했더라고요. 예, 하지만 네. 이제 정전 협정은 유효하고 또 하마스 쪽에서는 100명의 그런 인질들. 네. 중에 33명을 순차적으로 석방을 하고 이스라엘 측은 또 팔레스타인의 이런 수감수들을 석방하고 교환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조는 계속 유지될 유지된다.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은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쪽은 더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크루스크입니다. 크루스크가 전쟁 전에부터 러시아 영토였기 때문에 그 러시아 영토를 어떻게 우크라이나 측이 어떤 조건으로 러시아 측에 반환하면서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원래 영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0%가 지금 러시아 군대가 가 있잖아요. 가 있기 네. 때문에 이 영토 교환을 어떻게 그에 합의하는가가 굉장히 치밀한 그런 논쟁의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종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유력합니다. 우리 박사님 지금 6개월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6개월 6개월 내에 전쟁을 끝내고 본인이 올해 연말에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 가능할까요? 6개월 내 종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트럼프 대통령 아마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도 종전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치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와서 그냥 영토의 5분의 1을 러시아 측에 그냥 인정을 하고 양보를 하고 그냥 나토에 가입도 안 하고 정전에 합의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제2의 러시아 침공의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이죠. 네. 만약에 6.25 전쟁 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 없이 그냥 정전에 그 합의를 했다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계속 북한의 또 다른 침공에 그냥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 원하고 있는 것인데 네. 유럽의 나토 회원국도 미국도 그것을 줄 준비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6개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미 현실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당장 정전은 힘들지만 일단 정전 협정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에서 시작되는 것만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시진핑과의 전화 통화 이것만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통화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보도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전화도 통화하고 어떻게 보세요? 아까 서 회장님께서 네.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은 뭐냐면 보편적 관세 언제 때릴 것이냐 네. 하셨던 것처럼 네. 이런 관세라든지 위협은 실제 행사하는 것보다는 행사하기 직전까지가 가장 효용도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서로에 대해서 지금 기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통화 내용도 모두가 긍정적으로 네, 평가하고 네. 있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수하면 우리 모두 다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닌데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이전에 보면은 취임한 후 2017년 4월에 시진핑 주석이 먼저 미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 7개월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국에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국내 순회를 먼저 할 것 같기 때문에 특히 캘리포니아는 지금 LA 산불 때문에 그렇죠. 민심이 흉흉하니까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중국에서 방문하는 이런 순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칠 수 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미중 간의 이 갈등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봉영식 연세대학교 개건 교수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